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미스테리한 라디오 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전역은 난리가 났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1973년 8월 7일 저녁에 미국 뉴멕시코주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만자노라는 산맥에서 우연히 CB 라디오 신호가 잡힙니다. 여기서 CB 라디오라는 건 시민밴드 라디오라고 1945년에 발명된 개인용 무선통신 기기인데요. 쉽게 말해서 무전기랑 비슷한 건데 지금은 핸드폰이 대중화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는 무전기처럼 CB 라디오라는 것을 사용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단거리 통신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하고요. 라디오, 이 기기만 있으면 누구나 주파수를 맞춰서 익명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초기엔 주로 장시간 운전을 하는 트럭 운전사들 사이에서 꽤나 인기를 끌었습니다. 운전하다가 딱 주파수가 맞으면 다른 누군가가 현재 교통의 흐름이나 단속 정보, 날씨 이런 것들을 말해주니까 잠도 깨고 재밌게 대화를 하면서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1970년대 들어서는 이게 좀 더 대중화가 되는데 이때부터는 개인 방송을 송출하는 아마추어 운영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무리 그렇다 한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전자기기 애호가들이었고요. 어쨌든 1973년 8월 7일 화요일 한 아마추어 운영자가 이리저리 주파수를 맞추다가 우연히 어떤 소년의 목소리를 감지합니다. 딱 봐도 많이 어려 보이는 목소리인데 근데 이게 각 잡고 방송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막 엉엉 흐느끼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뭐라 말도 하는데 제대로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 전파 불량 때문에 목소리가 계속 끊기고 또 여기에 잡음까지 섞여 있어서요. 그래도 간신히 귀를 기울여서 뭐라고 하는지 들었는데 소년의 이름 그리고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이에요. 소년은 자신을 7살 레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토끼 사냥을 하러 하는 가중에 타고 있던 트럭이 도랑에 빠지면서 뒤집혀졌고 그 안에 꼼짝없이 갇혀버렸다는데요. 그러니까 이 무전은 다급한 구조 요청인 거예요. 레리가 막 울면서 말하길 저랑 아버지는 흰색과 빨간색이 섞인 트럭에 타고 있고 트럭 양쪽 문이 바위에 막혀서 열리지가 않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빨리 구하러 가지 않으면 큰일 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레리의 차에는 먹을 음식도 물도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끔찍한 건 바로 충돌 직후 아빠가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사망한 거겠죠? 성인인 저도 너무 무서운데 7살 된 레리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레리의 SOS 요청을 들은 몇몇 라디오 이용자들은 곧장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레리가 보내는 전파 신호가 가장 가까이 위치한 뉴멕시코주 엘버커키 지역 경찰관들은 즉시 구조팀을 꾸린 후 만자노 산맥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다행인 게 다음날까지도 레리의 신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신호가 끊겨버린다면 아이를 찾기가 더 힘들었겠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년은 레리라는 이름과 나이 그리고 자기랑 아버지가 로스루라스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거 말고는 사실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못하는 겁니다. 성을 포함한 전체 이름과 집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이런 현재 위치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아이가 워낙 어리기도 하고 또 사고의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잠깐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기는 해요. 어쨌든 그럼 이제 시간과의 싸움인데 차에 갇힌 레리가 의식을 잃기 전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라디오의 배터리가 나가기 전에 모든 신호가 끊기기 전에 레리를 찾아내야만 하겠죠.
근데 구체적인 정보 없이 라디오 전파에만 의존을 해야 하니까 수색은 더 더뎌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사관들은 헬기까지 띄워서 열심히 수색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만자노 산맥 그 어디에서도 레리와 관련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라디오를 계속 주시하던 경찰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 레리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엔 아버지가 좀 움직이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무전에서는 머리만 부딪혀서 아직 살아있다고 합니다. 또 아까는 분명 차 문이 바위에 막히는 바람에 문을 열 수 없다고 진술을 했는데 또 지금은 차량 밖에 나와 있다고 다른 진술을 하고요. 게다가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레리의 라디오 신호는 뉴멕시코에서 무려 1000km가 넘게 떨어진 캘리포니아와 와이오밍, 심지어 캐나다의 CB 라디오에서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 이 라디오는 겨우 20마일, 즉 그러니까 3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만 발신이 되는 단거리 통신 기기였거든요. 근데 캐나다까지 전파가 터지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일부 이용자들은 가끔은 멀리까지도 신호가 가는 경우가 있다고도 합니다. 이 현상을 CB 스키핑이라는 전문 용어로 불린다는데 일단 어쨌든 경찰은 기술적인 문제를 이리저리 따지다기보다는 당장 레리를 찾는 것에 집중하기로 하고 수색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레리의 전파 신호가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디오의 배터리 수명이 끝나가고 있는 걸까요? 이젠 대화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져서 결국 레리가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생사 유무를 확인해야 했고요. 사람들은 다급해졌고 200여 명의 민간 자원봉사자들까지 수색에 나섰어요. 그리고 동시에 미국 전역에는 레리라는 이름을 가진 실종 소년의 가족을 찾는 데 열중했고요. 그러던 8월 11일 토요일, 이 무전이 들어온 지 4일째입니다. 레리라는 이름의 어린 아들을 포함한 일가족이 미국 중부 지역인 미주리에서 실종되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또 어린 아들은 마침 CB 라디오 사용에 능숙하다고 하고요. 그럼 레리가 아닐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음날 서부 지역에서 여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고 뉴멕시코 캐년 어딘가 트럭에 갇혀있는 레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레리의 구조 요청은 계속 이어지죠.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고 레리가 구조 요청을 한 지 5일째가 지나던 8월 12일 일요일, 결국 레리의 신호는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레리는 신호가 끊기기 직전까지 무려 3시간 동안 수색팀과의 신호를 주고받았다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죠. 수색팀은 레리를 찾아낼 결정적인 정보를 얻지 못한 채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바로 다음 날 경찰이 갑자기 수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이 공개되는데 지난 8월 12일 레리의 신호가 끊기기 직전까지 수색팀과 교신을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대화를 주고받았던 소년이 사실 레리가 아니라 그를 사칭하는 피닉스에 사는 한 소년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쉽게 납득이 잘 안 되죠. 실상은 이러했습니다. 레리의 사건이 신문과 뉴스에 이리저리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몇몇 CB 라디오 채널에는 일부러 이 레리의 목소리를 사칭하는 이용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라디오의 익명성을 이용한 장난이었고요. 그래서 경찰은 많은 시간을 여기에 허비하게 되죠. 게다가 이때까지 소통한 게 이게 진짜 레리인지 아니면 중간에 장난으로 등장한 사칭범들이었는지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뒤통수 맞는 반전이 드러난 후 분위기는 급변하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은
애초에 레리라는 소년이 실존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기 시작해요. 심지어 경찰 역시 레리의 실종 사건은 교묘한 자작극일 확률이 높다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경찰이 레리의 실종 사건이 사기극이라고 유추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리는 이름, 나이 빼고는 자신에 대한 그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직접 라디오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순발력과 영리함을 갖췄지만 부모의 이름, 집 주소, 전화번호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의심스러웠거든요. 또 캘리포니아와 와이오밍, 심지어 캐나다까지 뉴멕시코와 떨어진 지역에서 다양하게 전파가 잡히는 것 역시나 어딘가에 수상했고요. 진짜 레리가 뉴멕시코에 있는 게 맞을까 싶은 거죠. 경찰은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연 7살의 어린아이가 물과 음식도 없이 무려 5일 동안이나 또렷하게 의식을 잃을 수가 있는지조차도 이제 의심스러운데요. 마지막으로 며칠이 넘도록 방전되지 않은 라디오의 배터리 또한 어딘가에 수상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CB 라디오의 배터리라면 3일째가 되던 날 목요일 오전쯤에 완전히 방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요. 근데 5일 동안이면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결정적으로 경찰이 무엇보다 강하게 의심한 건 CB 라디오의 작동 여부였는데, 사고 난 트럭이 거꾸로 전복되어 있었다면 애초에 라디오는 송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어요. 이 당시 대부분의 라디오 안테나는 차량 천장에 이렇게 부착되어서 하늘을 향해 솟아 있어야지 이 전파 자체가 작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레리가 말한 것처럼 차량 천장이 바닥을 향해 뒤집혀졌다면 안테나가 파손되었거나 장애물 때문에 전파 송출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레리라는 소년과 아버지와 함께 실종되었다는 가족들의 신고 역시나 단 한 통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한 소년이 만들어낸 희대의 자작극이었을까요? 아니 근데 이 자작극 치고는 너무 스케일이 크지 않나요? 이 어린 소년이? 한편 이게 자작극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은 여론도 있습니다. 특히나 당시 이 라디오를 통해서 직접 레리의 목소리를 듣고 심지어 그와 직접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이 소년의 목소리가 이게 전혀 연기일 리가 없다고 주장을 해요. 어린 레리에게서 느낀 공포와 울음은 정말 진실되어 보였거든요. 그럼 이번엔 그들의 반박 가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차량 전복에 대한 건데, 어쩌면 사고 당시 트럭이 구르면서 2번 뒤집힌 다음 다시 똑바로 착지를 했고, 이때 아버지와 레리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다행히도 안테나는 손상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럼 라디오 송출도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 기계를 좋아하던 몇몇 아이들처럼 무전기에 익숙한 레리가 새로운 안테나를 만들면서 이 모든 게 기적적으로 정상 작동했을 수도 있다는 설. 세 번째 반박은 이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트럭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레리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깊은 협곡을 단지 도랑에 빠졌다고 표현해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트럭은 쉽게 발견하기 힘든 이 험준한 협곡 이 사이에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건데요. 결국 시간은 흘러 트럭이 협곡으로 영영 떨어졌거나 계곡에 휩쓸려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덧붙여서 일부 아동 심리학자들은 레리는 단지 7살의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일반 성인들과는 달리 인지 능력이 확실하지 않고 충분히 여러 주장을 번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레리가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말하지 못한 것도 많은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들을 성을 붙인 정확한 이 풀네임보다는 쉬운 예명이나 별명으로 부르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애초에 자신을 이 레리라고만 말하는 게 익숙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그 이름이 마치 알렉산더를 알렉스 A, 집에서는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기관에 등록된 전체 이름이 아닐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장난 전화와 가짜 정보들에 경찰이 휩쓸리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점도 비난을 면치 못했죠. 어쩌면 경찰 당국이 수색에 실패한 비난과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결국 레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한 어린 소년의 간절한 구조 요청은 로스트 보이 레리라는 타이틀과 함께 지금껏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깊은 협곡에서 트럭에 갇힌 채 처절한 구조 요청을 보내야 했던 한 소년에 대한 안타까운 실화일까요? 아니면 방 한구석에서 소름 끼치는 연기로 많은 이들을 혼란에 빠뜨린 한 소년의 대범한 장난이었을까요? 만약 레리가 실존 인물이라면, 그래서 그가 간절한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의식을 잃어간 7살의 소년이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이 모든 게 그냥 누군가의 철없는 장난일 거라 믿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미국 중동부에 위치한 오하이오강의 테일러스하우스 다리. 이곳은 오하이오강 사이를 두고 다리 건너편은 미국의 오하이오주 신시내티가, 그리고 이 반대편은 켄터키주의 뉴포트 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즉, 두 개의 주가 만나는 경계 지점인 거죠. 2019년 4월 3일 테일러스하우스 다리 건너편 켄터키주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한 앳된 소년이 다가와 다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후드티를 뒤집어 쓴 소년은 얼굴에 큰 멍이 들어있었고 꾀지지한 행색에 무언가에 쫓기는 듯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었어요. 소년은 오하이오주에서부터 걸어서 다리를 건너왔다고 말하면서 매우 지쳐 보였습니다. 911에 신고 전화가 들어갔고 소년은 곧장 병원으로 이송된 후 머지않아 신원이 파악됩니다. 이름은 티모시 피첸. 자신을 14살이라고 말하는 이 소년은 지금 오하이오주에서부터 근육질 백인 남성 2명에게서 도망치는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티모시 피첸, 경찰이 이 이름을 검색하자 딱 떠오르는 신고 때문인데요. 그건 당시로부터 8년 전인 2011년 5월 11일 일리노이에서 돌연 실종되었던 소년의 이름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네, 실종되었던 6살 소년이 8년 만에 극적으로 나타난 거죠. 과연 티모시에게는 무슨 일을 당했던 걸까요? 소년은 하루빨리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애원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가족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그 사이 도주하던 상황을 상세하게 듣게 됩니다. 티모시에 따르면 납치범들은 현재 신시내티의 레드루프 모텔에 머물고 있고 티모시는 그들의 눈을 피해 극적으로 탈출한 뒤 마침내 다리를 건너 켄터키까지 도주했다는데요. 게다가 그가 기억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명의 용의자는 위스콘신 번호판이 달린 최신 모델의 SUV를 몰고 있고 이 뒤 범퍼에 움푹 들어간 자국이 있다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또한 둘은 보디빌더처럼 체격이 건장했는데 한 남성은 검은 곱슬머리에 목에 거미줄 문신, 그리고 이 마운틴듀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다고 했고 또 다른 한 명은 팔에 뱀문신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기까지 접수한 경찰관들은 오하이오주 경찰에 연락해 수사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레드 루프 모텔이 특정 모텔이 아닌 홀리데이인처럼 체인형 모텔이라는 점입니다. 티모시는 모텔의 정확한 위치까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관할 지역의 레드 루프 모텔을 싹 다 뒤져야 했고 안타깝게도 용의자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꽤 자세한 차량 정보와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혹시 티모시가 지역을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하이오주는 물론 다리 건너 켄터키주 지역까지도 건물을 확대했지만 결국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흥분을 감추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8년간 티모시를 애타게 찾고 기다리던 가족들이었죠.
사실 티모시의 실종은 다른 아동 실종 케이스보다 더욱 미스테리한 의문점이 가득했습니다. 실종보다는 사실상 더 정확히는 납치에 가까웠고 또 마지막 행적이 전혀 이게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티모시는 2014년 10월 18일 일리노이주 오로라에서 아버지 제임스와 어머니 에이미 사이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혼자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났던 거죠. 그러던 2011년 5월 11일 티모시가 6살이 되던 해 아버지 제임스는 평소처럼 아이를 초등학교에 데려다 주던 날이었는데 아이는 아빠 차에서 뛰어내리고 곧장 학교로 달려가면서 좀 이따 봐요 라고 외쳤지만 그게 아버지가 본 티모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을 데리러 다시 학교에 도착했을 때 티모시는 없었고 오히려 담임교사가 당황해합니다. 티모시요? 아버님, 오전에 어머님이 데려가셨잖아요. 보니까 티모시가 등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오전 8시 10분에서 15분 사이 티모시의 엄마 에이미가 학교에 도착했고 그녀는 아이와 여행을 가야 한다며 티모시를 조퇴시켰다는 거예요. 티모시 엄마 에이미는 종종 학교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이미 담임 선생님과도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데려가는 거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그걸 왜 아빠는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어쨌든 그날 엄마 에이미는 아들을 차에 태우고 학교에서 약 40분 거리에 있는 브룩필드 동물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오전 내내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오후 3시쯤 이 동물원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도시 외곽의 키라임 코브 리조트에 체크인을 합니다. 이곳은 워터파크로도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러는 내내 남편에게 연락을 안 한 거예요. 한편 제임스는 이 아들도 사라지고 또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자 둘의 행방을 다급하게 쫓던 중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자, 다시 모자의 행적을 좀 살펴보면요. 그로부터 하루가 지난 5월 12일 에이미와 티모시는 학교로부터 약 300마일 떨어진 칼라아리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이곳 또한 워터파크로 유명한 곳이었죠. 그 사이 둘은 휴게소에 들려서 음료를 사 먹고 또 편의점에서 옷과 장난감, 공예품 키트를 사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상의 없이 훌쩍 떠난 여행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겉으로 보기에 그저 평범한 모자 여행인 것처럼 느껴졌죠. 그로부터 또 하루가 지난 5월 13일 칼라아리 리조트 CCTV에 두 사람이 체크아웃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습니다. 티모시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에이미는 아이가 빠뜨린 물건을 없는지 배낭을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둘이 함께 찍힌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날 오후 1시 30분 에이미는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남동생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티모시랑 같이 있어요. 여행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침 이 통화를 하는 와중에 전화기 너머로 티모시가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는 소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잘 있는 거죠. 뒤늦게 소식을 들은 제임스는 왜 아내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는지 좀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둘의 안전을 확인하고는 안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날 오후 8시 일리노이 북쪽에 위치한 록포드의 작은 식료품점에서 에이미가 혼자 장을 보는 모습이 가게 CCTV에 포착됩니다. 이게 혼자였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5월 14일 낮 12시 30분쯤 같은 지역인 록포드의 한 모텔방 안에서 에이미가 홀로 발견됩니다. 그녀는 충격적이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싸늘한 주검 옆에는 자필 메모가 남겨져 있었는데요. 티모시는 안전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어. 하지만 아무도 그를 찾지 못할 거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엄마가 아이를 납치한 거죠. 그리고 자신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고요. 도대체 애는 누구한테 맡겼던 걸까요?
머지않아 이 미스테리한 비밀을 풀만한 단서들이 쏙쏙 등장합니다. 티모시의 외할머니, 그러니까 이 사망한 에이미의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에이미가 수년간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좀 겪었었고, 이 둘이 사실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이지 사실상 별거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이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혼으로 인해서 이 티모시의 양육권을 빼앗기는 게 너무도 두려웠던 겁니다. 그렇다면 티모시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죠? 수색팀이 티모시를 찾기 위해 에이미의 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을 중심으로 이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그 어떠한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모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에이미 소유의 SUV에서 티모시의 혈흔이 소량 검출됩니다. 에이미는 분명 그를 안전한 곳에 맡겼다고 했지만 만에 하나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건 평소 코피를 자주 흘리던 티모시가 오래전에 흘린 코피로 판명되었습니다. 남편 제임스를 포함한 남은 가족들 또한 아무리 그래도 에이미가 티모시를 결코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녀는 아이를 너무도 정말 사랑했고 숨지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이에게 장난감과 옷을 산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엄마가 아이를 어디에 숨긴 건지 그건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흘렀고 광범위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전환되면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티모시의 실종은 수년 동안 미 전역의 관심을 끌었고 유명 범죄 프로그램에서도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가족들은 수차례 인터뷰에 응하면서 티모시를 향한 그리움을 내비쳤습니다. 아버지인 제임스는 ABC 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아들이 어딘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8년이 지나 마침내 티모시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가족들은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8년 만에 꼬마에서 청소년이 된 아들은 얼굴만 알아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는 이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DNA 검사를 하게 되는데 자신이 티모시라고 말하는 이 소년이 발견되고 하루가 지난 시점 드디어 FBI를 통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는 티모시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 그는 14살의 소년이 아닌 무려 23살의 브라이언 마이클 린이라는 청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23살의 청년이 자신이 14살의 소년이라고 속일 수 있었는지도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여기엔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었죠. 브라이언 마이클 린이 이 신원을 제대로 조사해보니까 그는 강도 혐의로 14개월간 교도소에 복역을 마치고 석방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전과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무단 침입, 기물 파손, 절도, 위조화폐 유통까지 온갖 화려한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말 그대로 사기꾼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면 브라이언은 왜 티모시 행세를 한 거냐? 그가 경찰 조사를 통해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그가 교도소에서 막 석방되었을 때 우연히 TV 프로그램에서 티모시 실종 사건을 다루는 범죄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당시 애타게 티모시를 찾고 기다리던 가족들에게 크게 감명을 받았고 이때부터 자신이 티모시가 되어서 그들의 가족 구성원이 되고 싶다는 강한 충동에 휩싸였다는 설명. 전문가들은 브라이언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브라이언은 이미 2015년과 16년에도 교통단속에서 자신의 신원을 말하는 대신에 친동생의 이름을 댄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타인을 가장하는 일종의 허언증을 지니고 있었던 거죠. 처음 경찰에게 진술한 2명의 근육질 남성에게서 쫓겼다는 진술이나 또 거미줄 문신의 로고 티셔츠, SUV의 움푹 파인 자국, 레드루프 모텔 이게 다 싹 다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러면 누가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잠시나마 아들을 찾았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던 티모시의 가족들은 또다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정말 놀라웠죠. 브라이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경찰에게 요청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브라이언이 티모시 행세를 한 덕분에 8년이나 지난 티모시의 실종 사건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고 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걸 기회로 진짜 티모시 행방에 대한 단서들을 얻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참 착한 가족들이에요. 이렇게 가족들의 선처 덕분에 최대 징역 8년형에 처해질 뻔했던 브라이언은 현재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리고 티모시의 가족들은 실종 12년이 지난 지금도 아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빠 제임스 그리고 가족들은 여전히 엄마의 유서에 적혀있는 대로 티모시가 믿을 만한 사람과 안전하게 지내고 있을 것이라는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모정으로 인해 한 가족에게 불어닥친 끔찍한 비극, 엄마가 납치해간 아들. 과연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